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달 7일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여부가 2주 뒤로 미뤄지면서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과 권한이 커진 권력기관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공식기구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책의총을 열고 루나 테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당 쇄신 등 새로운 진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양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유보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과 최강욱 의원의 재심 청구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민주당 내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다음 달 7일로 미뤘습니다.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건데 윤리위가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젯밤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다음 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징계 안건은 지난 2013년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윤리위가 처분할 수 있는 징계에는 제명과 탈당 공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가 있습니다.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한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실장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 징계안이 윤리위에 회부돼야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윤리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접대 의혹 연루자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 대표 측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있어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라는 말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집권당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2주 뒤로 미뤄지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루나 테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까지 1박 2일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당 쇄신 방향 등을 모색합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세 번째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루나 테라 사태 재발 방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윤창현 당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연이은 정책의총 개최는 입법부 공백장기화 속 일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부각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구성 지연 책임은 민주당이 1년 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라며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약속에 따라서 즉시 법안 처리라는 그런 이행에 협조를 했고, 민주당은 1년 후에 약속을 그냥 부도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대선과 지선 패배 요인을 분석하고 당 쇄신 방향 등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워크숍에선 오는 8월 28일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는 강력한 야당 등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고, 또 모처럼 선의회 동료 의원끼리 단합을 다지는 자리인 만큼 또 상대방과 우리 당의 단합을 위해서 또 더욱더 힘차게 동지들을 끌어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명 의원도 워크숍에 참석한 만큼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과 세대 교체론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의원은 당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늦게까지 당 쇄신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내일 종합평가 발표와 함께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신설이 가능하다며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청 신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고 있다며 경찰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청장을 지휘하고 인사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에서 규정한 직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러한 조직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관련법에 따라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며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는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 인사 재청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 강행 시 행안부 장관을 탄핵시키겠다는 민주당 행안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원구성 협상부터 나서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경찰 독립성 훼손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 통제할 것으로 본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당내에선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불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의원은 당 안팎의 여론을 살핀 뒤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로 확정되면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 결정도 임박했습니다. 지금 당 등록 기준을 보기에는 7월 중순 정도이기 때문에 7월 중순 혹은 그 이른 시점 이렇게 그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최근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식사를 하면서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당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나서야 될 분들이 누구냐. 특히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는 34명의 재선 의원들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정인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친문계 유력 주자였던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전당대회가 친이재명계와 친문계 간의 세력 대결로 흘러가다 친문계 유력 주자가 빠진 만큼 이 의원도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으로 읽힙니다. 세대 교체론이 커진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친문계 홍영표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의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전당대회 룰과 이재명 의원 출마 여부, 지도체제 전환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 의원은 워크숍에 참석해 당내 여론 흐름을 살필 예정인데 이번 워크숍이 출마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핵 연료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지 점검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관련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공청회를 열었는데 사용 후 핵 원료를 저장할 부지 확보 마련이 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국내 원전 임시 저장 시설이 오는 2029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친탈원전 정책을 내건 지난 정부 때의 예측보다 2, 3년 앞당겨진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원자력을 계속 쓰려면 부지와 저장 시설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제 건식 저장 시설, 그다음에 그 확보를 하기 위한 또 인허가 절차들, 다양한 그런 이제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이제 최종 처분 시설 이제 부지 확보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110개 국정 과제 중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원자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 후 핵 연료는 임시 저장과 중간 저장, 재처리, 영구 처분 단계로 관리되는데 사용 후 핵 연료를 폐기물로 간주해 처분하는 등 저장시설 포화 문제 해결과 동시에 기술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직접 처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로 잡고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그거보다 더 나은 기술은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서 파이로 연구를 저희가 하고 기술에 대한 그 타당성 검증을 했지만 상용화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가 있기 때문에. 과기부는 사용 후 핵 연료의 폐기 못지않게 재활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수 가능성 등등을 보유할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특별법안에는 이 처리 부분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사용 후 핵 연료의 중간 저장이나 영구 처분 시설 등 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용 핵 연료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서 최종 어떤 형태로 사용 핵 연료를 만들어서 처분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밖에 핵 폐기물 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을 중재할 기구 설립도 특별법에 포함할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또 현재 핵 폐기물의 처리 기술은 과기부가, 처분 기술은 산업부가 맡고 있는데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확대 정책을 기조로 내세운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했지만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이 후퇴했다며 원전 최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며 해서 사실상 원전은 사양 산업이 됐다고 반발했고 윤 정부는 5년 후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로 오늘부터 7일 동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재송부 기한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 정부 여당이 무책임한 내탓 국정 운영 기조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는 대참사 수준이고 공약은 뒷걸음친 채 보여주기식 행보와 권력기관 장악에만 급급하니 국민들에게 곱게 보일 리가 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윤 정부는 보복 정치, 흔적 지우기, 신색깔론 제기에 여념이 없다며 물러난 전 정부와 패배한 야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덮이겠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운명의 날이 이제 2주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 윤리위원회 이제 결정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이 이제 걸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준석 대표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대표 어제 윤리위 징계 심의 절차가 2주 뒤로 미뤄진 데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네. 이 길어지는 절차가 이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2주 뒤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데 대해서도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 대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가 오후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윤리위가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위를 공식 출범시켰는데 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른바 악수 패싱 마찰을 빚으면서 또다시 당내 갈등 상황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윤리위의 결정을 보면 이 대표의 측근 인사라고 하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이제 개시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대표에게도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철근 실장은 이 대표 측근으로 지금 불리는데요. 이 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대표에게도 이 징계를 내리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징계 절차 개시가 이 대표의 책임을 암시했다고 보는 시각인데요. 윤리위가 김 실장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받는 성상남 무마 의혹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윤리위의 절차 위반,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이 대표도 가장 가벼운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대표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사실로 보고 징계를 내리느냐인데, 혹시라도 윤리위가 일부 의혹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이 대표가 당규상 이 대표 직권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징계 당사자인 만큼 이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의힘은 당분간 집안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윤리위가 열리는 앞으로 2주 동안 당내 갈등이 이제 계속될 텐데, 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2030 청년들의 민심, 당심을 또 당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또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전통적으로 이 보수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5, 60대 이상이었는데 네. 보수 정당의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30대 당대표가 탄생하기까지에는 바로 2030 남성 팬덤의 전폭적 지지가 동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대표와 갈등 국면에서는 2030 세대에서 폭락했다가 이 대표와 함께 힘을 합치면서 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또 이 대표가 취임하면서 2030 당원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청년 세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현재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이 당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이탈 시그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당 대표직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2030 당원들의 대거 이탈을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를 징계하면 당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이 부분을 경고했습니다. 네, 결국에 차기 전당대회 당권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윤핵관 그룹과 이준석 대표가 대선 경선 때부터 이제 충돌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표가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이 대선과 지방선거 두 번이나 선거를 이겼는데 이 내려오라는 사람들이 어이없다고 말했고요. 안철수 의원과 이 마찰을 빚고 있는
있는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추천, 정정식 의원 논란도 아직 해결의 기미조차 보지 못하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우크라이나 행을 둘러싸고 친윤계 중진의 정진석 의원과의 설전, 또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은 배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을 지냈던 만큼 결국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 충돌로 비춰지는데 이 모든 것이 차기 당권을 향한 여권의 경쟁에서 시작됐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3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여전한 앙금입니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유보되면서 당 내홍의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요즘 당내 의원들과도 이래저래 충돌하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자주 부각이 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관계가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닙니다.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인선안과 이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16일엔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인사를 청하는 배 최고위원에게 이 대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손만 내미는 이른바 노루각수로 해서 눈길을 끌었죠. 또 20일엔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여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두 사람 간의 냉랭한 분위기가 생방송으로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엔 이 대표가 배 최고위원이 건네는 악수를 아예 거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노루각수도 아닌 악수 패싱의 현장 잠깐 보실까요? 내미는 손을 눈에 띄게 뿌리치는 이준석 대표와 그런 이 대표의 어깨를 멋쩍은 듯 툭 치고 돌아가는 배현진 최고위원. 두 사람의 어색한 장면이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대로 공개가 되면서 오늘 많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해서 당 안팎에선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오늘 SNS를 통해서 공개회의에서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면서 최고위원과 당대표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지만 특히 이 대표가 더 혹은 배 최고위원이 더 문제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의원 사이에서 오가는 말을 볼 것 같으면 좀 도가 좀 지나치지 않아 나는 이런 느낌은 가져요. 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좀 비난을 오고 덤벼드는 건지 잘 납득이 잘 가지 않아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 마이크 켜놓고 기자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구나. 대표가 당의 선배한테 그런 짓을 하니까 밑에서 또 치받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행동을 잘해야 된다. 악수를 패싱하긴 했지만 오늘 회의에서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이 지난 20일처럼 충돌을 빚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앙금을 털고 웃으며 인사할 날은 과연 언제쯤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잘못 배운 정치입니다. 민주당에선 최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최강욱 의원과 당내 강경파에게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 논란이 불거진 최 의원의 엄벌을 촉구한 데 이어서 최 의원이 속한 당내 모임 철험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고요. 또 최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하자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박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거침없는 발언에 대한 당 안팎의 공세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루한 원로 정치인들보다 더 심한 언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초반부터 잘못 배웠다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당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한두 가지 사건은 당은 그렇게 수렁으로 빠지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원래 가던 길 기자의 길을 가시든 구국 공무원을 보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초반부터 잘못 배웠다.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정치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이나 언사가 달고 다른 고루한 원로 정치인들보다 더 심하다는 게 정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최근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박 전 비대위원장이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의 전형이란 비판 댓글과 함께 국민의힘 점퍼를 입은 이 합성 사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광재 전 의원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박 전 비대위원장을 긍정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민주당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정치를 잘못 배운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배웠는지는 당원과 국민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휴가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박찬수 기자 대신에 손원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특히 이제 손원재 기자께서는 그 뉴스엔 저희 이제 처음 출연하시는 건데 신문 기자들도 요즘 그 자체 언론사에서 하는 방송들이 있죠. 뭐 유튜브 방송 같은. 네, 맞습니다. 손 기자께서도 그런 방송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회사도 한겨레 TV라고 유튜브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곡지 중에 하나로 논설위원들이 출연하는 논설이라는 시사평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말석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최병묵 위원과 그 전에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잘 알고 계신 사이인가요? 저는 워낙 잘 알고 있죠. 예. 대선배시고. 네. 최 의원께서는 처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타사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기자들하고는 잘 아는데 손 기자는 조금 낯이 서네요. 최 의원이 조금 더 선배신 거죠? 그렇죠. 워낙 선배시죠. 더군다나 정치부 기자신데 오늘 좋은 합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여당, 야당 모두 갑자기 이 징계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돌풍뿐만 아니고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당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미뤘는데요. 한편 이준석 대표의 핵심 참모라고 하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준석 대표 징계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위 결정을 보고 국민의힘 윤리위는 현재 어떤 분위기다? 두 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먼저 최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제 어제 소명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걸 놓고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의혹이 다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저께 다뤘던 것이 증거인멸 교사 부분입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을 이준석 대표가 지시를 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가서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그림인데 네. 어제 김철근 정무실장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의 지시를 부인한 것으로 보여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지시를 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측컨대는 7월 7일 날 나와서 이준석 대표도 부인할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거를 수사권도 없는 윤리위원회가 밝혀내기가 과연 쉬울까? 이 점에 있어서 저는 7월 7일 날 과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아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증거가 없어요. 심증은 틀림없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부인하고 김철근 실장도 지시받은 적 없다고 하고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징계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연결고리가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별 흔적이 없이, 별 증거가 없이 징계를 시도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2주 뒤를 미룬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이 징계는 하루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2주 동안 뭐 다른 변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2주 뒤로 미룬 것은 아마 뭔가 다른 변수가 좀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이 됩니다. 아,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윤리위의 그 분위기를 짚어볼 수 있는 두 가지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어제 김철근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네. 이제 끝나고 나면서 징계 대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이것은 결국 김철근 실장이 뭔가 잘못을 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심의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잘못이라는 것은 결국은 김 실장이 그 내려가서 뭐 증거 인멸을 위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일단 그 김 실장의 그 징계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자체가 그 이후로 넘어가는 이 대표에 대한 그 징계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결국은 뭐 그렇다면 김 실장의 그 행위가 과연 이 대표에 의해서 교사됐느냐 이 부분을 이제 따져보겠다라는 거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짚어볼 수 있는 게 그 과연 성접대가 있었다고 보느냐라고 어제 그 이양희 위원장한테 윤리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뭐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뭐 그 부분을 짚을 수는 없지만 상식에 맞춰서 판단하겠다. 네.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것은 상식에 맞춘다라는 그 자체가 갖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이라는 그 최측근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 어쨌든 내려가서 증거 인멸을 위한 어떤 행위를 했고 네.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 이 대표의 어떤 그 접점을 네. 뭐 유추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징계 결정에 대한 암시로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네. 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성적대 당사자로 거론이 된 김성진 대표 측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을 자처한 사람들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도 향후 윤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바로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윤리위가 뭐 이미 어떤 하나의 그 결론을 좀 전제하고 움직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윤리위가 그 이 대표나 그 김 실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장아무개라는 이사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장아무개 이사가 그 전화를 했다는 거죠. 뭐 자기가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온 그런 폭로와 반대되는 내용을 네. 얘기하고 싶으니까 좀 만나달라라고 해서 김 실장을 내려보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번에 김성진 그 대표이사는 또 별개로 지금 그 뭐 일정표를 그러니까 그날 이 대표와 만났던 그 일정표를 공개하고 또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 변호인이. 네네. 변호인 열어서 뭐 이 대표 쪽에 해유가 있었다. 네, 해유와 협박이 있었다. 있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윤리위가 그 어떤 식으로든 뭐 연계를 시키고 뭐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아마 징계를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런 건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진 대표가 오늘 경찰에 원래 나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또 안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회유와 협박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육하원 측에 맞아야죠.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또 연관된 사람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연관되지 않고 그냥 주변 사람 누가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인지 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증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없이 그냥 심증만 가지고 옛날에 뭐 무슨 원님 재판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상대가
대표잖아요. 그래서 회유 협박에 이준석 대표가 개입이 됐느냐 뭐 그런. 아니 우선 회유 협박이 있었느냐. 지금 김성진 그 대표의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익명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느냐. 있었다면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흔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윤리위의 결정이 이제 보류가 되면서 당내 혼란이 더욱더 이제 2주 동안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 의견은 이제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준석 대표를 따라서 입당을 했던 젊은 지지층 사이에서는 반발이 꽤 큰 그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 앞으로 거취 횡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전망 들어보고요. 만약에 이제 경고 같은 경징계가 나와도 이준석 대표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공방까지 갈 건지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정치인들도 되게 그렇지만 이런 혐의점이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요. 끝까지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행태,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마 경고든 무엇이든 간에 아마 끝까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주간 뭐 이제 일단 윤리위원회를 그 뒤로 늦춰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2주 동안 당내 갈등은 굉장히 극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정당에서 윤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룰 게 아니고 이건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당내의 갈등은 2주 동안 훨씬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평소 성향을 보면 뭐 워낙 도전적이고 뭐 논쟁을 오히려 즐기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뭐 대선 때도 그 조수진 최고위원이랑 뭐 김건희 여사 언론 대응을 두고 뭐 심각한 그 논쟁을 벌인 적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가는 문제 두고 정치적 의원과도 뭐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성향이 그대로 뭐 발휘될 걸로 보고요. 특히 이 문제는 정치 생명이 사실 달려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물러설 이유가 없죠. 아마 적극적으로 뭐 맞서 싸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경고 같은 이제 뭐 그 경징계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대응은 어떨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경고일 경우에는 현재로서 뭐 당대표 직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본인은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뭐 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뭐 어떤 식의 문제를 뭐 삼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뭐 그 선 정도는 받아들이고 업무를 할 것이다. 뭐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경고든 뭐 중징계든 이준석 대표는 가리지 않고 아마 끝까지 정말 순백의 어떤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본인이 아마 대항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드라이브를 건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당초 윤리위가 예상보다 앞당겨서 열린 게 혁신위 힘을 빼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당내 각종 의원 모임들도 속속 출범을 하거나 출범 예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 징계 여부에 따라서 당권 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결국은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대표의 그 당대표직 수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뭐 일부에서 예상하는 대로 그 좀 일정한 중징계가 내려지고 당대표 수행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 뭐 각층에서 좀 뭐 자기 당권을 두고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뭐 그 윤핵관 쪽에서는 뭐 장제원 의원이 뭐 그 민들레 뭐 이런 모임을 만든 것도 있었고, 또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새로 모임을 하나 꾸렸고 거기에 뭐 46명 정도 그 대규모로 출범을 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차기 당권을 좀 내다보고 움직임들이 좀 열리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하게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확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제명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집을 안 해도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는 그 순서가 남아 있는 겁니까? 남아 있는 거죠. 네. 아니 소집을 해서 제명을 결정했을 때 네. 그게 윤리위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리위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그거를 뭐 감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당원권 정지나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최고위까지 안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받아들일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네. 지금 뭐 당권 투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제 일부 현장 기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다시 연다는 얘기인데 전당대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를 지금 한 1년 남았습니다만 당원권 정지를 1년을 당하지 않는 한 전당대회를 다시 열 이유가 없잖아요. 당원권 정지라는 건 그 기간이 끝나면 대표로 다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뭐 다음 그 대표가 누구냐 하는 걸 논의하는 이런 상황까지 아예 갈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당원권 정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1개월에 3개월 정도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지 기간 지난 다음에 복귀할 것이다. 뭐 이전에도 김술래 뭐 최고위원이 징계를 당한 다음에 복귀한 전례가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만약 6개월 이상 이렇게 벌어진다라면은 사실 그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뭐 6개월 동안 당대표를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비대위로 가든지 아니면 뭐 새로 전당대회를 열든지 그 당권을 어쨌든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징계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또 그 대표가 당규상 최고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해서 징계를 철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저 당원 당규상 보면 제명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뭐 당원권 정지나 이런 거는 또 최고위원회 보고를 안 해도 돼요. 그건 윤리위에서 최종 확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원권 정지나 그러면 윤리위원회도 당원권 정지나 이런 걸 통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개입을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라도 아마 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법적 투쟁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봤는데 민주당도 이 당내 징계 문제로 갈등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결정 이후에 이제 파장이 계속 일고 있는데 최 의원은 재심 청구에 들어갔고 당 비대위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이제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 의원이 재심을 하더라도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이게 번복할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심도 역시 윤리심판원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윤리심판원에는 다 뭐 판사 출신이든 뭐 이런 법조인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법조인들이 그러면 제 관점에서 보면 사실관계가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성희롱 발언과 관련 그게 명확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6개월을 뭐 3개월로 줄여준다든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러면 이걸 재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리심판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재심 청구 이제 최강욱 의원이 재심 청구한 부분은 자기가 자기 결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뭐 2차 가해를 가했다는 게 좀 억울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약간 경감될 소지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또 6개월이 굉장히 아주 심한 중징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어서 저는 그냥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네네.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윤리심판원이 굳이 뭐 재심을 한다고 해서 봐줄 이유가 없죠. 하나도. 지금 뭐 최강욱 의원 이 징계를 두고 여론도 나쁘지가 않고 사실 또 뭐 당으로서도 그 어떤 쇄신의 어떤 분위기 이걸 뭐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지금 널리 좀 각인된 상황인데 이걸 네. 뭐 새로 연다고 해서 전혀 봐줄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된 다음에 최 의원이 주도하는 초선 모임 철험회 해체론이 또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징계 결정이 만약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 민주당 안에 있는 강성파로 분류되고 있는 뭐 그런 세력 모임에게 좀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철험회 같은 뭐 강성이든 뭐 연성이든 간에 그런 모임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아,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뭐 정치인들은 친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우리가 뭐 가까운 친구도 있고 먼 친구도 있고 아예 뭐 의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정치인들 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여야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철험회는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좀 강성 그 의원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철험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 철험회의 주장을 받아주는 일부 당원, 그다음에 그걸 받아주는 당 지도부,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강욱 의원의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뭐 철험회 해체론이라는 거 그 주장 자체가 저는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뭐 그런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 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성 팬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점들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철험회가 그동안 이제 뭐 철험회 자체가 뭐 문제라고는 할 수 없고 말씀하셨듯이 네. 결국 거기에 강성 팬덤이 작용을 해서 그 움직여 왔던 뭐 이런 부분들에는 일정한 제어력이 발휘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뭐 최 의원 징계 부분은 사실상 좀 현재 민주당의 그 당내 그 갈등에서 부차적인 문제죠.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고 그 이재명 결국은 의원이 출마하느냐 뭐 이 부분일 것이고요. 이 부분을 두고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뭐 일정한 그것도 이제 강성 팬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 영향력이 뭐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1박 2일 그 네. 민주당 당내 그 세미나에서 네. 이재명 의원이 오늘 거기 참여를 했는데 네. 거기 그 참여 오늘이 그 분수령이 될 거라고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당대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뭐 근데 당내에서는 뭐 대부분 뭐 출마하지 않겠느냐, 네. 뭐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논설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여야 모두 선거 끝나고 나서 당내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뭐 이 부분을 두고 상당히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럴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그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저는 여야 대혼돈의 유니버스, 국민 눈높이가 해법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왜 의원 모임 속속 뭐 출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고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뭐 지지하거나 뭐 이런 또 젊은 층들의 그 움직임 같은 것도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팬덤 정치해서 뭐 마치 팬덤 정치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는 정치인들도 많고 일반 국민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팬덤 정치는요, 어찌 보면은 좀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팬덤이 많아야 그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다만 그거를 지나치면 아니 일부 지나친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봐서 팬덤은 죄가 없다. 이거를 제가 한 줄로 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그 송 기자께서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뭐 오늘 뭐 많이 배우고 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내 징계 문제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여야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손원재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에 최고 120mm 이상, 호남과 제주에 최고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중북부 지역은 오늘 밤까지, 그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침수 대비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